행정법의 1번 원칙입니다. 행정법의 1번 원칙. 불문법. 뭐뭐뭐 있어요? 뭐뭐뭐 있어요? 뭐 있어? 아니 지금 이러는데 내가 하는 말은 다 이해하고 있어? 내가 하는 수업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공부할 때는 내가 이거를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항상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 그래야지 다른 문제로 살짝 변형해서 나와도 풀지. 내가 왜 강사가 되는지 알아? 돈이 없어서 학원 강의를 거의 못 들어봤어. 완전 그지였거든. 고시 공부할 때 진짜 거의 반 시간은 공장 다녔거든. 어, 그래서 어, 나도 막 빨리 합격도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돈도 1도 없으면서 그때가 종합반 이런 거 하면 한 200만 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지금은 한 700만 원 이 정도 한단 말이야. 근데 200만 원 당연히 없어. 당연히 없어서 내 수중에 다 털면 30만 원? 그 다음은 밥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종합반을 끊었어. 지금의 윌비스. 그때는 한림업학원에 끊었어. 끊었는데 한 3달 다녔다. 3달 다녔는데 나왔어. 더 이상 남은 돈을 낼 여력이 없어. 그냥 잠깐 학원을 다녀봤잖아. 잠깐 학원 다녔는데 그때 강사들이 막 이렇게 앞에서 뭐라 하는 거야. 속으로 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였는데 나라면 저렇게 설명하지 않을 텐데 항상 그러다가 만에 하나 내가 시험이 안 되면 난 강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생각이 씨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떨어지면 강사해야지 했더니 떨어졌어. 그리고 강사를 하게 됐지. 그래서 그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할 때 나라면 뭐라고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해야 돼. 불문법은 성문법 말고 우리는 성법이 원칙이죠. 불문법이 예외야. 대륙법계니까 보충적으로 적용이 될 거지. 판례법, 관습법, 조리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니지. 그래서 뭐 아까 낮에 풀어준 문제 중에 보면 밑에 기출 쪽 학생들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의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하고 그 다음에 성문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성문법이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지. 근데 어, 내가 원래 이제 좀 트리플 A여서 내 해설 말고도 그 다른 분들 해설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고 수업을 들어가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지나친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해설지가 이제 3-4개 정도 이렇게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대법원 판결과 성문법 비교했을 때 성문법이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써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성문법과 불문법이 충돌할 때 성문법이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성문법이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경우가 왜 없어? 안 그래요?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버리면 평등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위헌인 법률 돼서 제거당하는 거고 비례원칙 위반이어도 제거당하는 거고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이어도 법률이 제거당하는 거야.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지문이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된다고 성문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닌 건 법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뭐 같은 레벨에서 같은 법률에서 성문법 불문법의 충돌 이런 게 발생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법이 아닌데 무슨 충돌이야. 그쵸? 네. 불문법 우리는 판례는 법으로 인정을 안 하죠. 판례의 기속력은 어디서만 인정되는 거야?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일반 법원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법. 그치? 그래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시켜서 돌려보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반해서 또 똑같은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건 무효돼 버리는 거라고. 기속력이 위반되니까. 거기까지 끝이지. 그치? 해당 사건까지라고요. 판례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관습법은 거의 없잖아. 그치? 관습법에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 민중정관습법과 행정선례법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럼 거의 없으니까 불무법 그러면 대체로가 조리법 되는 거고, 조리법은 왜 인정하는 거야? 이도 저도 없는데 성문법도 없고 판례는 법도 아니고 관습법도 없고 이래버리면 재판할 수가 없잖아.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데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재판 못하지. 근데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재판은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는 재판은 없다? 그럼 재판은 하긴 해야 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거절할 수 없어서 필요한 게 조리법. 그리고 우리 쪽의 조리법의 기본은 행정법 일반 원칙 이렇게 된단 말이지. 뭐 이런 거 말고도 사법상 원리로 시의성실 원칙 이런 게 나중에 보충적으로 일부 적용될 수도 있긴 하지만 행정법 일반 원칙은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오케이?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불문법 원리였단 말이야. 알겠어요? 평신자도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뒤져버려라. 그쵸? 그땐 그냥 다 불러 태워 죽여버리고 물에 가져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던 시절이지. 비례원칙 평등원칙 죽을래? 신뢰보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거 없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은 배신이야. 배신 그거잖아.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 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사실오인 문제도 가뭄에 콩 나듯 나와. 내가 기출문제에서 한 3-4문제 봤거든. 그래요.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그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란 말이야. 헌법재판소도 평등원칙 위반의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는 사안에 따른 차별적 접근을 하여 완화된 심사척도나 엄격한 심사척도를 전용을 하게 된다. 그거 여기까지 우선 맞는 말이야. 우리 뭐 저것도 생각해봐. 헌법재판소가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할 때 중대 명백성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떨 때는 명백성을 적용 안 시키지. 그러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헌재는 사실 명백성 보충 요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는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 헌재는 그때그때 판단을 달리해 이익 경향에서 언제나 판단한다고. 이유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도 흔들림이 없겠지. 대법원은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기준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그때 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원래 헌재 스타일. 그리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 이게 뭔 말일까? 이거 행정법 문제로 출제된 거예요. 이거 헌법 문제로 출제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등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으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반대로 치게 되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으면 차별하라는 거지. 그게 평등원칙이지. 거꾸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데 차별 안 하면 그것도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포함시켜요. 평등원칙 판단할 때 합리적 차별 사유 유무만 보는 게 아니라 비례성 원칙을 반영해서 판단한단 말이야. 쟤네들은 뭐라고요? 평등원칙 안에 비례원칙 있다. 그러면 비슷한 케이스 한번 볼까? 우리 일반 법원, 대법원, 헌재,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대법원, 대판 이렇게 하게 되면 헌재는 평등원칙 얘기할 때 평등 플러스 비례를 평등이라고 말해. 그리고 대법원은 그냥 평등원칙은 차별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 봐. 이건 평등원칙이야. 그럼
그럼 비례 원칙 한번 비교해봐요. 평등의 원칙 얘기하면 비례의 원칙. 대법원은 비례 원칙 얘기할 때 뭐 얘기해요? 적필상 얘기하지. 적필상, 적 제1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 얘기하는 거야. 적, 필, 제2 원칙,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얘기하는 거야. 침해 최소성 얘기하는 겁니다. 필. 그 다음에 상, 상당성의 원칙, 제3 원칙, 법익의 균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재는 이렇게 말 안 해. 헌재는 목적 필상 이렇게 가요. 목적 필상. 목적의 정당성을 집어넣는다고. 이게 헌재의 차이점이야. 목적의 정당성. 이런 문제도 있어요. 목적의 정당성까지 포함해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여부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게 여기 비례원칙이 평등원칙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 통용이 되는데 과거와 달리 일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실정법에 성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건 그렇죠. 왜 모든 영역에 적용될까? 법률 우위 원칙이니까. 법률 우위 원칙이니까. 법률 유보 원칙은 성문법의 근거를 두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법률 우위 원칙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에 위반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 우위 원칙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과거와 달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실정법에 성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정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생각해봐. 행정절차법 봐봐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죠. 신입처지에 이렇게 있지. 신입처지에. 신입생 처지에 있는 사람은 절차의 적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신고, 두 번째 입법 예고, 세 번째 처분 절차, 네 번째 행정지도, 다섯 번째 행정예고. 이거는 절차 맞고 행정절차법에 모두 있나? 실체도 있죠. 실체 몇 조에 있어요? 행정절차법의 실체. 알았어. 신뢰여부 원칙, 자기구속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로라고 얘기하는 거 뭐 있지? 이런 상황이었어 우리가? 아니 문제 겁나 어려운 문제들 다 잘 풀고 이런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이야. 행정절차법, 행절법 4조 2항 얘기하잖아. 응? 4조 2항 또 국세기본법. 쟤는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 국세기본법. 참 재밌네. 18조 3항이죠. 18조 3항.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 원칙에 대한 근거 이렇게 있죠. 행정선례법의 근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신뢰보호의 근거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구속의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선례법, 관습법, 행정선례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 말하죠. 두 번째도 차이점 보게 되면 18조 3항에는 없는데 4조 2항에 또 있는 얘기는 뭐가 있죠? 제3자의 이익, 제3자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여기 나오죠. 그러면 지금 뭐가 얘기했냐면 여기 이게 행정법 1번 원칙이죠? 관습법 빼고 여기까지 조리법, 행정법 1번 원칙이 지금 실정법의 근거가 있잖아. 그다음 여기 4조 1항에는 뭐 있어? 4조 1항에는 그건 민법 2조에 있는 거 있잖아. 신의 성실의 원칙 여기 있잖아. 신의 성실의 원칙. 너가 좋아하는 신의 성실 여기에 신의 성실. 신의 일조차 성실하게 해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행정의 자기구속은 실정법에 근거 있고요. 행정의 고유한 기능 영역에서 스스로가 정한 결정이나 준칙에 구속된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는 거죠. 행정규칙의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효, 법규성, 구속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헌재와 달리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전환규범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틀린 지문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량준칙이 있단 말이야. 재량준칙이 있는데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 재량준칙이 있는데 행정청이 그 재량준칙에 따라 행동하겠지. 내부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따라가겠지. 따라가다 보면 1회, 2회, 3회, 4회 반복된 관행이 만들어지겠지.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 관행이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라고 했었어.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라고 했어. 물론 이제 표현할 때 그 자기구속원칙은 어디서 도출되는 거라고 보지? 신뢰보원칙과 평등원칙에 도출되는 거라고 보지. 판례는 우리는 평등원칙이라고 보게 되고, 거기 위반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해가지고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재량준칙은, 지금 얘기하는 재량준칙은 뭐 얘기하는 거야?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형식도 행정규칙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냥 재량준칙 그렇게 말하면 그게 법규명령으로 전환된다고 말하잖아.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하잖아. 대법원은 뭐라고요?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 위반이라고 말하죠. 재량준칙이 법규명령으로 전환돼 버렸다. 누구를 동반해가지고 조리법상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서.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해? 헌재처럼 처리를 해서 그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처럼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법규명령처럼.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행규 플러스 행규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헌재가 먼저 저 짓거리 했어요. 헌재가 옛날부터 막 노동부 예규 그랬는데 행규였거든. 법규명령이다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런 얘기 처음 노동부 예규 사건 나왔을 때 그게 2003년도 사건 결정이었을 겁니다. 봤을 때 우린 깜짝 놀랐거든. 뭐지 이건? 이건 무슨 말이지?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준법규성설이라는 학설로 대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이 저런 비슷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최근의 상황을 얼리 어답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기출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저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저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쪽이 항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현재 쫓아가고 있다.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니?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에서 B지 B. 아이고, B를 맞지. 아이고. 내 일생에 가장 힘든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이게 당황스러울 수가. 모든 게 당황스러워. 지금 문제도 참 당황스럽고. 문제는 별로 안 당황스럽긴 하다. 과잉금지 원칙. 과소금지 원칙.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과잉금지 원칙은 뭐라고 했어? 이거 지난 시간에 했지? 기억나지? 맞지? 뭐야 그러면? 알았어. 참새를 대포로 쏘지 마라. 알았어. 적극적 남용 금지. 그 다음에 과소금지는 또 참새가 오면 죽인다 이번엔. 아유, 소극적 남용 금지라고 했잖아. 소극적 남용 금지. 그럼 이거 9급에 나올까 안 나올까? 과소금지, 소극적 남용 금지. 이거는 수익적 처분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침익적 처분할 때 문제 되는 거지. 지금까지 9급에서는 딱 이것만 나왔잖아. 그치? 9급에서 이것만 계속 나왔었고, 이게 2017년도 7급 문제에 처음 등장했단 말이야. 처음 등장했고, 그게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쟤네는 원래 옛날부터 내고 앉아 있었고, 그거 봐봐. 쟤네가 맨날 먼저 치잖아. 그죠? 그래요. 과소보호금지. 수익적 처분, 급배행정 등에 있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도 역시 비례원칙입니다.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해지는 건 맞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맞지? 알았어. 맞는 걸로 하자. 아니면 아주 맞아 그냥. 아주 그냥 행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법인격을 부여해 성립되었거나 법령의 근거예요. 행정권이 부여된 행정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을. 이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행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행정작용 그러면 행정작용 그러면 공행정작용이죠. 공익목적의 행위를 하도록, 공익목적의 공행정작용을 하라고 법률에서 직접 인정을 했어. 그래서 설립을 해.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부여해. 그럼 저거는 법률, 이거 세 개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그 다음에 특허, 공법인 설립 얘기하는 거죠. 특허,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거. 다음 세 번째, 공법상 계약. 세 가지 방법이죠. 을 통해서 공법인 설립 등의 행정주체 지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 공모 위탁하는 겁니다. 공모 위탁하는 거, 기타 행정주체 지위 인정을 하게 되죠. 도로교통법의 근거하여 공무원이 지시에 따라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견인대행업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공무수탁 사인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차량 견인하는 친구들, 걔네들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야. 기다 아니다? 말하기 싫으면 OX는 뭐 뻑큐를 하든, 맞죠? 아니야. 아니지. 진짜 이런 데서 흔들리는 거 맞구나. 이거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진짜? 우리 사이에 이러시면 안 돼. 우씨. 얘네가 자기 이름으로 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으로 견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도급계약이야. 도급계약. 그치? 그냥 용역업체라고. 일만 대신하는 거지. 일만 대신하는. 그런 애들 누구라 불러?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이런 애들을 행정의 대행자라고 하죠. 행정의 대행자. 얘들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행정주체가 아니죠. 공무수탁사인이어야지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 지위를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낡은 아파트 잠실, 장미 아파트 철거했나? 알았어. 그거 막 붙잡고 있으면 돈 되는 거였는데,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주택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 맞아? 맞습니까? 그럼 쟤는 누굽니까? 어? 뭐라고? 영주물 조합? 영주물 법인? 영주물 조합은 뭐야? 처음 들어봐서. 그거는 어디 있는 거지? 얘는 공공조합이잖아. 공공조합.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단체. 그쵸? 공공조합은 공법상 사단법인. 이거 진짜 기본 뚫리고 있는 거 맞구나. 오케이. 내가 3월 달에는 일주일에 수업이 21개거든. 근데 3월 달만 버티면 되잖아. 그지? 3월 달만 버티면 어쨌든 합격생들이 나올 것이라고 난. 다른 과목에서 뚫리지 마. 지난번에 다른 과목 뚫리는 거 보면서 내가 얼척 없어가지고 행정법 점수를 줬더니 딴 과목 뚫려가지고, 그러면 말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여기서 끌어내지 말고. 이거 지겹잖아 우리 이거. 알겠지? 이름, 행정주체. 근데 나랑 똑같이 그냥 사고하라고. 나 이 구도에서 그냥 다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냥 다 풀고, 만약에 이 구도가 깨지면은, 여기서 안 되면 난 구도를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그냥 그 기술대로 다 풀려요. 공무 위탁했지? 공무 위탁. 그럼 위탁받은 공무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 지위 인정되지? 얘 특징 뭐야? 기타 행정주체? 얘 특징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거지.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삼위일체지. 지가 행정주체면서 지가 손발 행정기관이면서 지가 제일 똘똘해 행정청까지 삼위일체 돼버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왔잖아. 국가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주체죠. 그리고 기타 행정주체 둘 나누죠. 기타 공법상 법인 이렇게 있죠. 기타 공법인. 기타 공법상 법인이 이유는 왜? 얘네가 공법상 법인이니까 그거지. 얘네가 공법상 법인이니까 그 외 기타 공법인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국가 얘기하니까 막 어제 생각나네. 어제 3.1절 만세운동 좀 했어? 만세운동? 나는 어저께 저기 노량진 1호선 앞에서 전단지 돌렸어. 전단지 알바. 알바비 달라니까 학원이 안 준대. 또 창피했어. 또 창피했어. 내 얼굴 붙은 전단지를 내가 이렇게 돌리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왜 저런 이런 생각이 들겠지. 나중에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나를 존경하게 될 거야. 다 본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 거 주면 좀 봐도 알겠어? 나는 그런 거 주면 봐도 그랬더니 밑에 있는 부원장 한 명이 뭐라는지 알아? 자기는 받으려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래. 사람들이 돌리는 사람들이. 그 뭔지 알아? 남자야? 나도 줘요. 그랬더니 여자 헬스장인데요. 그래서 가라고. 여자 헬스장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왜 안 줘 사람을? 그리고 주면 받고 서로 그래야지. 그다음에 공무수탁상이지. 근데 그 부원장이 좀 여자친구 없어 보이긴 해. 네. 네. 그다음 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점물법인. 얘네 이름 기억해.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나오잖아. 얘가 누구야? 공공조합이지. 재단법인, 공재단 이렇게 문제 나올 거야. 공재단. 얘는 공기업 이렇게 나올 거야. 공기업. 그러면 얘구나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를 풀지. 그치? 얘는 그리고 자연인이 있고, 자연인 반대말은 인공인. 맞잖아. 법인은, 사법인은 반대말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는 거야. 알겠지? 자연인 반대말은 로보트, 인공인. 인공화가 만든 사람. 나 인공인이야. 로보트. 얘는 뭐야? 공공조합.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강제가입되잖아요. 강제가입제. 이거 설립인가 나오잖아. 설립인가 이게 뭐야? 특허지? 설립인가? 공법인을 설립하고 행정주체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띠는 특허다라고 판시를 했었지. 그치? 강제가입제. 그러니까 인가 받으면 거기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은 저 공공조합에, 저 재개발조합에 강제로 가입되는 겁니다. 강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직장 또는 지역 의료보험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등을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얘 왜 이렇게 길게 지금 떠들고 앉아있지? 얘 왜 이렇게 떠들었어요? 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보험료를 징수하고 진료행위를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이게 공무야.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위탁받은 공무 내용이라고요. 이건 법률에 의해서 바로 위탁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거 법률이야,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로 한 방에 빵 찔러버리거든. 공무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 CF 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문제 있었지. 얘네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인사조치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기 중에 뭐에 해당하나? 공무사상이지. 아니야? 기타공법인이야?
맞아? 설마 국가야? 나 어떻게 나 문과 하기로 한 거 잘했다는 생각 많이 했어 어제. 아 대박 씨. 네. 아직 내가 나이가 좀 어려서. 네. 나 와서 그냥 수행 비서하라고 해도 나 가겠다 씨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짱 멋있다. 그거야 바로 대통령이면 밀어버려 이거지.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말할 줄 아는 대통령. 예.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나 노무현보다 이제 문재인 더 좋아지기 시작하게. 나 문바로 아예 노바에서 문바로 전환 규범이 어디 있었을까? 그치? 3.1절 그 저기 어저께 한 거에서 그 뭐 길게 얘기도 안 했는데 짱 멋있대. 그런 걸 원합니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해줍니다. 예, 지도자는 방향만 제시하면 됩니다. 예, 방향을 맨날 혼자 쫄아가지고 이거란 말이야. 건강보험공단 알겠어요? 건강보험공단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인사 조치하면 이건 뭐야? 근로관계 이꼬르 사법관계 이거지. 얘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공법인 전부 마찬가지로 법인이니까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전부 다 사법상행입니다. 사법상행이. 근로관계는 사법관계 이거죠. 근로관계는 사법관계. 그래서 지금 이 인사 조치는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잖아. 그치?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 할 때는 얘들은 행정 주체 지위가 인정이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 주체라고 말하려고 죽자고 공무라고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생활용수 공급 등 수자원의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죽겠다. 그치? 이것만 없었으면 풀고 싶었는데 안 풀겠습니다. 이제 강의 없죠. 우리는 커피숍 그죠? 커피숍 4대강. 이건 뭐야? 영조물법인 한국수자원공사 영조물법인 행정주체고요.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대응하여 행정유보원칙이 강조되어 양자는 동등한 법적 가치를 지닌다. 너무하네. 그치? 우리 바보로 알고 있나? 그치? 행정유보원칙. 이건 뭐예요? 2차 대전 전후 나눠가지고 항상 그거 비교하던 거잖아.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행정유보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적법성의 원칙인 적극적 법률적합성. 여기 적법성은 법률적합성 얘기하는 거지. 적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에 따른 요구를 관습법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관습법은 무슨 법이야? 성문법이야? 불문법이야? 불문법이지. 불문법에 근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너는 이 새끼야 나한테 왜 그 처분을 한 거야? 그랬더니 법적 근거를 대봐. 관습법이요. 이래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진짜 좋겠다. 공무원 되면 이거 인정하고 싶어질걸? 네. 공무원들 나랑 만나면 울고 간다고 했잖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근거 제시하세요. 계속 얘기하면 뭐 한다고? 진짜 여자 공무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건지. 내가 아무리 행정법을 한다고 해도 그 뭐 개별 법령 어떻게 다 알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 나한테 왜 그거 내라고 하는 건지 난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어디 근거인데요. 막 계속 물어보잖아. 뭐 지네 뭐 내규에 있대. 그거랑 나랑 뭔 관계인데요. 네 그래서 어디 뭐 그러면 막 울어. 그럼 울면 좀 미안하잖아 사람이. 남자가 울면 병신아 그러겠는데 여자가 울면 좀 괜히 또 미안하잖아 사람이. 내가 뭐 잘못 때린 것도 아닌데 그쵸? 그냥 질문한 거야 공무원한테. 그쵸?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가서 그렇게 하세요. 와갖고 민원인들이 막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관습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어. 알겠지? 갈 수도 있어. 바보면 갑니다. 바보면. 그쵸? 그럴 때 농담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재밌죠? 그러면 되죠. 농담도 못하나? 재밌게 살자 이거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아유 지저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야 될까? 진짜로? 봐봐. 맞는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어떤 게 위야? 이게 위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지. 그치? 그럼 이거 옳은 거지. 옳은 거지. 진짜 맞아요? 내가 이 질문 왜 했는지 모르겠어? 저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조합이 있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조합이 있다 없다. 저게 만약에 현재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건 반드시 의회 유보 원칙 적용됩니다. 법률로 동의 정족수가 나와 있어야 돼요. 엄격하게. 근데 만약에 저게 조합이 지금 설립이 돼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설립 인가 과정에서 이미 도시정비법이 요구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상의 동의정족수 이미 충족해서 설립이 된 거잖아. 그 다음은 지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죠? 그러면 저게 맞는 지문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면 현재는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봐야죠. 사업을 누가 시행하고 있다? 예,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고 있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맞는 지문인 겁니다. 판례는 부관의 사후 부관 부가 가능성에도 부관이 갑자기 뚝 튀어나와. 예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 부가를 허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막 하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판례는 예정되어 있거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여기서 멈추면 이상하지. 여기 뭐였어요? 명보동사. 내 친구 명보가 있다고 했잖아. 명보가 신명보라고 있거든요. 우리 보자 돌림이거든. 네, 신명보라고. 내 형제 아니고 친구야. 네, 친구 죽었어요. 네, 감동받아서 얼어서 뭐 하여튼간 죽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를 사후 변경했다고요. 뭐야 그딴 표정. 뭐야.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보, 사후부 간의 유보가 있을 때 동,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사, 얘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죠.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부간의 한계는 항목간 영내법이었었죠. 항목간 영내법. 항상 목간통은 영내에서 하는 법이다. 그치? 병사는 언제나 항상 목간통은 영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못 나간다고 해서 사항적 한계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목적상 한계죠. 비례 원칙. 본질적 목적을 해서 안 된다. 시간상 한계죠. 신뢰보호 원칙. 부가는 주대행정에 바를 때 같이 부과해야 된다. 동시에 부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은 법령상 한계죠. 주대행정의 근거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내용상 한계죠. 부가는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야 된다. 법은 일반법 원칙상 한계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된다. 항목간 영내법에서 항목간이 부간으로서의 한계, 영내법이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그 중에 시간상 한계죠. 주대행정행위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같이 나와야 되는데 사후부간, 이건 상대방의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나중에 부간 하나 또 붙이고 부간 수집하고 막 부간 완전 수집 막 이래버리면 상대방 미쳐버립니다. 근데 요게 판례가 인정한 거죠. 요게 판례가 추가한 거고, 앞에 세 개가 제한적 긍정설에서 원칙적으로는 사후부관 안 되지만, 사후 변경도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사후부관 유보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는 된다 했는데 판례가 사정 변경 추가.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학설 가운데 의회 유보설은 의회 유보설? 무슨 학설이야 이거는. 위임 입법에서 위임 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바지한다. 네. 의회 유보설이 뭐죠? 네,
의회 유보 원칙이 존재한다라는 학설이겠지. 그치? 본질성설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성설. 이분 막 학설 만드시네. 그치? 그래서 이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쪽인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위임 입법에 있어서 위임 명령 만들 때 위임 금지의 범위를 결정을 한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수권상한계. 수권상한계 떠올라야죠.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잖아.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뭔 소리인지? 나 이제 신뢰 잃었어. 신뢰 잃었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는 3월 말까지 우리 계속 보강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어때? 만족해? 어때? 괜찮아? 싫어? 싫어? 아니 내가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나 이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난 정말 모르겠어. 난 진짜로 모르겠어서 그 기본 강의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내가 보강을 하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애들이 고맙게 생각한대. 이건 뭐지? 그러니까 보강은 돈을 안 내고 그럼 공짜로 수업을 해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다? 진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이게 저쪽과 이쪽의 문화 차이구나. 이거 빨리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일 터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쪽 동네에서는요. 여기서 30분 걸리는 저쪽 동네에서는 보강하면요. 막 애들이 밑에서 막 화염병 만들고 있어요. 대가리 나한테 찍으려고 막 이 새끼가 누가 너 보고 보강하래 막 이렇게 때리거든.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러거든. 근데 여기서 고맙게 생각한대. 근데 정상적인 사고는 고마울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을 더 받지 않는 건 당연한 현상인 거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생각이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 네. 공무원 쪽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보강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도 사랑을 알려줄게. 사랑을. 보강 완전 좋아합니다. 완전 좋아하는데 싫어들 하니까 막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 봅시다. 이거는 위임명령의 집행명령 아닙니다. 위임명령. 법규명령 중에서 권리의무정하는 거. 위임명령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잖아. 위법 판단 기준. 뭐뭐 있어요? 첫 번째, 수권상 한계죠. 수권상 한계. 그건 교재 이런 거 머리 다 버려버리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들어가니까 문제만 풀으면 되잖아, 지금. 내 교재에도 이렇게 돼 있진 않아. 그 다음에 재정상한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 위에는 법률이고 밑에는 법규명령이고 단순하게 물론 이제 위에가 법규명령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그냥 법률, 그 다음에 얘가 위임명령, 얘가 그냥 법규명령.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정상한계는 그 법규명령 자체로서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말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권상한계라는 것은 이 수권 법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법규명령이 위법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규명령의 위법성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이에요. 그 법규명령의 위법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법규명령을 집행해서 나오는 행정처분의 위법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법규명령 쪽으로 보잖아. 법규명령 쪽으로 보게 되면 얘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거야. 뭐가? 법규명령이. 수권상한계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규명령은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야? 법률의 위임, 법률의 근거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없었던 거야. 법률 유보 위반이야. 일로 내려오게 되면 재정상한계. 이거는 뭐에 위반돼서 위법인 거야? 이거는요. 그렇죠. 얘는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돼 가지고 법규명령이 위법이 되는 거야. 여기에 위반되면. 약간 따라왔지? 그다음 행정처분이. 그래서 나온 행정처분이 위법이야. 얘가 위법이야. 그 얘기는 뭐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거야? 당연히 내용 쪽이겠지. 주체 절차 형식의 문제는 아니겠고,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을 하는데 법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법규명령이 지금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았잖아.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았잖아. 위법이면 뭐야? 무효잖아. 바로 무효. 그치? 무효지. 법의 근거도 없이 처분했다. 법률유보 위반이잖아. 그럼 밑에는 어떻게? 얘도 법률 유보예요. 얘는 법률 유보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왜? 처분 쪽이니까. 처분이니까. 이게 법률 우위 원칙 위반으로 법규명령이 위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규명령이 그래서 무효가 되면은 처분은 근거 법률을 상실하는 거니까 이쪽은 유보야. 이쪽은 유보라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유보, 여기에는 우위, 여기에는 유보, 여기에도 유보야. 유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두 개, 세 개 나오잖아.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었을 때 그러면 위임 없는 거잖아. 제대로.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 법률 전속사항일 때 법률 전속사항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해되는 법률 전속사항인데 거기에 위반돼서 위임 때려버린 거야. 위임 때려버린 거란 말이야.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예,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죠. 얘는 의회 유보가 적용되는 케이스인 거야. 근데 왜 위임을 해? 위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1번, 2번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예, 법규명령 만들었지. 상위법 위반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상위법 예, 위반 금지 상위법에 위반하면 안 되겠지. 뭐 당연한 얘기고 법률 우위 원칙.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위임의 한계를 위반하면 안 되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 예, 위임의 한계 예, 위반 금지 원칙에 위반되었다. 위임의 한계를 위반했다. 그 다음에 예, 다섯 번째 이놈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입법 위임을 받아놓고 나서 또 위임을 한다 이거지. 재위임을 하는데 예, 재위임이 무슨 재위임이야? 전면 재위임이죠. 아이고야 앞에 전면 안 썼네. 전면 재위임 대강을 정한 다음에 위임할 수는 있죠. 근데 전면 재위임하면 상위법에 위반되죠? 아까 나왔었잖아. 그치? 저 전면 재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때 첫 번째 상위법, 두 번째 위임의 범위, 세 번째 재위임에 대한 문제 걸릴 수 있지. 이거는 그 법규명령 자체 위법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예,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어느 쪽 얘기하는 거야? 이쪽 법률 예. 얘는 법률, 얘는 법규명령. 그래가지고 여기는 법률 유보와 관련된 문제고 여기는 법률 우위와 관련된 문제다. 이 법률 유보 이쪽 수권상한계 떠올려 버려야 된다고. 학설 가운데 의회 유보는 위임 입법에서 위임 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거 의회 유보 원칙. 예, 그래서 법률 전속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 본질성설,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돼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보고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예, 그럼 뭔 소리야? 다 좋은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 좋은 말이야는 내가 행정학 문제를 봤을 때 느끼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뭐가 답이지? 이런 거 있지. 행정학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행정학은 너무 문장이 정말 수려하고 아름답고 거기까지. 신뢰보원칙과 신의성실원칙. 판례는 성립 요건의 차원에서 신뢰보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구별을 하고 있다. 그렇진 않죠. 예, 판례가 신뢰보원칙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대법원 생각해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신뢰보원칙은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서 찾죠. 헌법재판소는 그 옛날부터 법적 안정성설의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거기 학설 두 개 있잖아. 예, 신의칙설 그리고 법적 안정성설 이렇게 있죠. 그게 왜 나와줬었던 거냐? 대법원은 신의칙설의 입장을 취했었고 헌재는 법적 안정성설의 입장을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양쪽 다. 그래요.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도입된 것이다. 나온 것이 도출된 것이다. 라고 본 적도 있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의 법률적 합성 원칙과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법률적 합성 원칙과의 충돌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말이에요. 되게 아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죠. 뭐 때문에 그랬지 아까? 뭐였지? 상당히 도발적이야. 어쨌든 상당히 표현이 도발적인데 이럴 때 감정이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감정에.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이 느낌을 떠올려봐요. 신뢰보 원칙이 자기구속 원칙 같아요. 다른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징적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뢰보 원칙. 기속행위에도 적용된다. 뭐 법률에 적용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처분에 적용한다고 쳤을 때 기속행위에도 적용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적법과 위법이 딱딱 떨어지잖아. 근데 거기서 신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은 법률 적합성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경우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돼요? 만약 신뢰보 원칙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법률 적합성 원칙이 다 위반돼서 약속이라는 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약속해봐야 잘못된 내용이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중에 결과적으로 법률 적합성 원칙의 위반됨이 밝혀지면 다 무의미해지는 약속이 돼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신뢰보 원칙의 한계를 생각을 하시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실권의 법리 이겁니다. 또 이것도 괜찮네. 의하면 국민의 대국가적 권리나 청구권만이 실권의 대상인 거고 공권력 주체의 권리나 권한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아니고 거꾸로 공권력 주체의 권리나 권한에 이게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있다. 이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국가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실권이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점이 뭐냐?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봐요. 지금도 신의 성실 원칙에서 실권의 법리가 도출된다. 판례 이렇게 봅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기구속 원칙, 우리는 평등 원칙에 도출된다고 보고 판례는 평등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서 도출된다라고 보고 실권의 법리, 학설은 신뢰보호 원칙에서 도출되는 거라고 보고 신뢰보호 원칙이 강화된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게 실권 법리라고 봅니다. 실권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실권의 법리입니다. 실권의 법리 여기 걸려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주체하자입니까? 내용의 하자입니까? 주체하자 쪽이에요. 주체 마이너스 위법이야? 내용 마이너스 위법이야? 실권 됐는데 더 이상 권한 행사할 수 없는데 더 권한 없어요. 그러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죠? 무근한 행위. 주체하자. 맞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내가 제정신이겠어? 아니겠어? 네? 무슨 말이야? 내가 제정 아닌데.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본다고. 판례는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본다고. 근데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든 아니면 저걸 신의 성실 원칙으로 보든 간에 내용의 문제잖아. 알겠어요? 내용의 문제잖아. 진짜로 권한이 소멸했단 말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더욱 보호해줄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 국민은 더 이상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그들의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더욱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게 실권의 법리가 되는 거지. 넌 권한 상실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권한은 있습니다. 이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라는 거야.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독일은 법에서 1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설은 2년, 우리나라 판례는 3년이면 장기간 도과된 것이라고 인정을 기간을 보고 있어요. 독일 1년, 우리 학설 2년, 우리 판례 3년입니다.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행정절차법 4조와 마찬가지로 신뢰보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익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렇죠? 드렸네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 저거 신뢰보원 측의 실정법상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국세기본법 18조 3항,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4조 2항, 신뢰보원 측의 실정법상 근거. 물론 저게 있어서 신뢰보원 측이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는 신뢰보원 측을 그냥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 저건 그냥 확인한 것에 불과하는 거죠. 원래 인정되는 거고 신뢰보원 측은 실정법에 다시 한번 그냥 확인을 해놓은 것에 불과한 거야. 오케이. 자기구속원칙 행정선례법의 근거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저건 뭐예요? 신뢰보원 측의 한계 부분 얘기하는 거지. 한계. 그 부분에서 법률 적합성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충돌하게 되면은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전에 그거 기억나? 신뢰보원 측의 한계. 신뢰보원칙.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한다.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안 보호한다. 적용 요건. 신뢰 이익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거죠. 신뢰 보호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선보처인반 들어가는 거고. 5개. 선행 조치. 선 보호가치는 신뢰. 보 처 처리 행위, 인과관계, 반, 선행조치에 반한 후행처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소극적 요건이죠. 소극적 요건 한계 들어가게 되면 공익하고 사익하고 형량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충돌에서 비롯됐다라고 했잖아. 그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공익은 법대로 합시다. 이거죠. 법대로 합시다. 법률 적합성. 그 다음 이 사람의 사익보호, 사익, 여기가 법적 안정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법적 안정성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 공익 부분에다가 사실은 정확하게 공익이 아닌데 정확하게는 플러스 알파에서 이만큼 사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 이쪽이 신뢰보호잖아. 여기가 신뢰보호잖아. 이 신뢰보호 반대쪽의 법익으로 뭐가 포함돼요? 여기 안에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포함된다라고 누구나 보죠. 판례도 이렇게 보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이쪽 법익에 하나 선다고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설 수 있다. 여기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문제는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다고 했어?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는 언급이 되지만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둘이 되게 친하지만 거긴 없다고. 거긴 없습니다. 4조 2항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설 들어오면 진짜 막 썰렁하게 막 이거지 저거지 요거지 그거지 막 이렇게 갈 줄 알았어. 어려운 구제법 끝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시험 전날만 가능해지면 돼. 일찍이 판례는 부관의 한계와 관련하여 비례 원칙을 내세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인정을 하였다. 아까 그거 괜히 지웠다. 다시 아까 말로 했구나. 이거 있잖아. 부관으로서의 한계, 부관의 한계에서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그래서 뭐 있었어요? 항목간 영대법, 그치? 다시 설명 안 하고 목, 간, 영, 내, 법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이거 연결시키는 문제를
왕왕 보이더라고요. 왕왕 이렇게 해서 부단결부금지 원칙. 이게 부단결부금지죠. 실질적 관련이 없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된다. 반대급부는 주된 급부와 형식적 관련이 아니라 형식적 관련성 아닙니다.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형식적 관련성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뭐 이상한 데다가 꼬아놓고 얘는 뭐야? 본질적 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비례 원칙이잖아요. 이건 비례. 그다음 얘는 시간상 한계는 신뢰보 원칙. 더 이상 부관을 안 붙이겠구나. 신뢰보 원칙과 관련된 문제죠. 비례 원칙을 내세워 부단결부금 문제 원칙을 인정한다. 뭔 개소리예요. 각각 알겠죠? 각각 상목간 영례법에서 항따로 목따로입니다. 항따로 목따로. 해석의 방법으로 규정된 상관관계로부터 규율의 의미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성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명확성에 대한 판단. 뭐 예를 들어서 법규 명령이 명확성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판단할 때 있잖아요. 위임을 하잖아요. 수권을 할 때 그 수권 법령 그 조항 자체를 가지고 정확히 바로 파악이 안 돼도 상관없죠.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면 되겠죠.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은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의 방법으로 규정의 상관관계로부터의 규율의 내용과 의미와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대 가능성의 원칙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인정해서 동원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대 가능성. 응? 기대 가능성이 뭐야? 나 좀 기대도 돼? 안 돼? 기대 가능성이 없네. 응, 아니야? 어깨 좀 빌려줘. 그런 거 아닌가? 기태 가능성인가? 그건 아니야? 이걸 생각해봐. 그냥 우선 여기서부터 끌어와 봅시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얘기하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면 1000년 만에 내리는 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그거 강우량을. 그죠? 그건 슈퍼 울트라 컴퓨터로도 안 돼. 그지? 이런 거. 아니면 뭐 고속도로, 그거는 이제 국가배상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차가 그러니까 뭐해서 갤러퍼가 가다가 쇠파이프를 딱 떨어졌어. 그 쇠파이프 왜 싣고 있는 거야 도대체? 데모하러 가는 길이겠지. 그지? 근데 갤러퍼에다 왜 실었을까? 우리 보통 1톤 트럭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싣고 가다가 갤러퍼가 똑 떨어뜨리니까 뒤에다가는 프라이드가 뽕 밟아가지고 딱 발로 팡 튕기니까 저쪽 뿅 날라가고 반대쪽에서 오던 고속도로에서 딱 말고 얼굴에 팍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쇠파이프가 구부러지겠지. 안 그래? 여러분은 쇠파이프가 이렇게 날라오면 여기에 꽂혀요? 난 인공인간. 로봇이기 때문에 빵 튀겨나가 빵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사건에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했잖아. 또 이런 거 있었지. 또 고속도로 또 가봐. 고속국도에서 안개가 아주 그냥 겁나 많아. 안개 호수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개가 겁나 많아. 조용히 해. 죽는다. 너 어느 수업이냐? 근데 이 학원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강사 형님들이 많아서 이게 많이 쫄립니다 지금. 딴 학원 가면 거의 뭐 내가 짱은 못 잡아도 한 30% 안에는 들거든. 여기는 형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개 생각해봐. 안개. 그때 소송 뭐였어? 안개가 너무 껴있어가지고 내가 가다가 길을 잘 못 봐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났다 이거거든. 그럼 국가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누구예요?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죠. 한국도로공사가 뭐 그냥 국가라고 치고 생각해봐. 국가가 안개 걷어낼 수 있어 없어? 안개 못 걷어내지. 그럼
그는 그냥 가서 시진핑의 목을 따는 편이 빠르겠지. 그치? 예, 내 목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 그런 거야. 불가항력 뭐라고? 국가의 능력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지. 국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으면 그의 관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뭐야? 불가항력 아닙니까? 이러한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 그게 기대 가능성이에요. 국가에게 기대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법리도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공무원한테. 오케이. 예,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 예, 위협한 부작이라고 했잖아.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이거 손해배상에서 해지 않았나? 했지? 안 했어? 네, 합시다. 뭐 하여튼 완성만 잘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점수만 나오면 돼 우리는. 네. 봅시다. 위협한 부작위.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네, 손해배상 가봅시다. 이렇게 갔다 손해배상을 갑니다. 손해배상을 가려면 자기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되겠지. 자기 의무와 관련된 자기 의무와 관련된 판례가 2개라고 했잖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이거. 예, 자기 의무와 관련된 판례가 2개라고 했지 내가. 한 개는 뭐고? 초법규적 1차적. 그러지?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현저하게 불합리. 예, 그래요. 초법규적 1차적.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요게 재량이 0으로의 수축 판례라고 했지. 재량이 0으로 수축해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했던 판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현저하게 불합리. 현저하게 불합리는 비례원칙 판례라고 했지. 현저하게 불합리는요 소극적 남용론 판례라고 했습니다. 예, 아까 소극적 남용 기억나죠? 예, 소극적 남용론 비례원칙의 일종. 예, 지금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는 거는 아까 과소보호금전칙. 이건 수익적인 거잖아. 그치? 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국가나 공무원이 초법규적 1차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땐 뭐 해야 된다고요? 위헌배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야. 이 판례에서 했던 말이야. 이 판례, 요쪽 판례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그러나 아무 때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예측 가능성 그리고 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 예측 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 공무원이 내가 이렇게 부작위 해버리면 그러면 저렇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얘가 그것을 피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공무원의 능력 범위 안에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측 회피 가능성에 대한 문제, 공무원에게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기대 가능성, 예측 회피 가능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5조 쪽에서도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돼서 예측 회피 가능성이 있지만은 간간히 나오는 얘기지만 2조 쪽에서도 위법한 부작위 쪽이라고 하게 되면 예측 회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요. 저게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국가배상 쪽에서도 동원된다. 동원훈련. 동원훈련 젊은 친구 좀 가야지. 그렇지. 진짜 가기 싫지. 그치? 동원훈련.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전쟁 안 나요. 전쟁. 내가 북한하고 내가 이렇게 핫 라인을 긋고 있거든요. MB 정부 때도 그렇고 내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안 올 거지? 형 나중에 봐. 이렇게 정훈이하고 통화 잘. 이러면 국가보안법 위반. 그치? 그거 들었어요? 김성태 의원이 할복한대요. 그래서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할복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분 손가락부터 먼저 이정현 씨 손가락부터 먼저 빨리 좀 잘랐으면 좋겠고, 최경환 씨 할복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시고 계시죠? 나 진짜 집단 할복 너무 했으면 좋겠어. 나 정말 기대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참 걸게 할까요? 수준 떨어지게.
비례 원칙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통용되지 고권적 주체 간의 권한 분배에서는 통용되지가 않는다. 통용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예. 고권 주체가 누군지는 알겠죠? 고권 주체는 공권력 주체 말하는 거야. 공권력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그 기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비례 원칙을 적용할 일이 뭐 없죠. 그쵸? 네,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통용되지 않는다. 뭐 이건 뭘 질문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진짜 의미가 상실인데? 예, 의미 상실. 끝난 거야? 투 또 있네, 투. 뭐 가면 네, 투든 쓰리든 포든 시간 올 때면 와라. 다 받아주마. 이거 부관 이거 아까운데 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 네, 안 나오는 걸로 합시다.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상의 신고를 일반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누지만 금지해제적 신고와 정보제공적 신고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뭐 이게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죠. 나누는 견해도 있죠. 이분이 이거 취하시나 보다. 요거 나누시나 보다. 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그냥 쑥 들어가서 조용히 언더 생활 하시다가 언제 고개를 다시 드셨죠? 언제? 2010년도에 건축신고 사건 판례 있잖아요. 건축신고 사건.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근데 그 수리는 처분이 아니지만 수리 거부는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판례 있잖아요. 그때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어? 이 건축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죠. 뭐라고요? 건축법 제14조 1항에 있는 건축신고는 대표 선수예요.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란 말이야. 근데 자기완결적 신고의 종류에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습니까? 금지 해제적 신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적 신고도 있을 수가 있잖아. 건축신고는 어느 쪽이야? 나 건물 짓는다? 라고 정보 알려주는 거야? 아니면 이제 나 건물 짓게 금지 해제해줘 라고 신고하는 거야? 금지 해제줘 이거죠? 있죠? 이건 아니지. 건축신고에 대한 신고의 그 수리 거부를 처분성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어머머. 그렇다면은 금지 해제적 신고 쪽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다 하고 정보 제공적 신고 쪽에서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번 판례가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왜 그래? 이분법적 접근 방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법으로 가게 되면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들어와 보세요. 예, 자기완결적 신고. 옛날에는 어떻게 봤어?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하면은 수리 거부. 이거 사실 구별을 이것 때문에 상황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 수리 거부에서 얘는 수리가 처분이 아니고 수리 거부도 처분이 아니고 얘는 수리가 처분이고 얘는 수리 거부도 처분이고 이게 이분법이잖아. 옛날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요. 금지 해제적 신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금지 해제적 신고가 있어. 그 다음에 정보 제공적 신고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 제공적 신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나눴지. 이렇게 나누게 되면 금지 해제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을 수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는데 건축신고가 소속이 어디야? 소속이 여기잖아. 금지해제적 신고 쪽인데 근데 자기완결적 신고 쪽에 여기가 소속이잖아. 여기가 건축신고란 말이에요. 여기가 건축신고인데 여기서 이제 수리
수리 거부 이렇게 가잖아요. 수리 거부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서 수리 거부가 처분이라고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건 어때? 이거는 처분이 맞고 이거는 처분이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을 해버린 거지. 얘 처분인데? 이래버린 거야. 판례가 건축신고 사건에서. 그러고 나니까 원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 접근 방법에 따르게 되면은 얘도 이거 아니야? 라는 이런 연결이 돼버린 거지. 머릿속에서. 이게 처분이라고 해버렸지. 이건 처분이라고 언급을 안 했어요, 판례가. 예. 여기가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수리 거부는 처분이든 아니든 양당 간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얘도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누가?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적 신고로 구분하시는 분들, 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묶어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뭐라고? 얘네 금지 해제적 신고는 판례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정보제공적 신고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만 거야. 그때 이 금지적 신고하고 정보제공적 신고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버렸어요. 근데 들자마자 바로 철퇴를 빡! 겁나 아팠지. 그냥 조용히 계속 살걸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딱 했지? 하고 나니까 2011년도에 뭔 판례 나왔어? 그러니까 판례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착공신고 판례가 나와버렸잖아. 착공신고 사건 판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이 건축신고는 어느 쪽이 되는 거야? 얘는 금지해제적 신고 쪽이 돼. 그 다음에 이 착공신고 얘는 정보제공적 신고 쪽이 되는 건데 같은 법리를 사용해버렸잖아요. 그죠? 둘 다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너 그러면 계속 건물 지으면 신고 제대로 안 하고 하잖아? 그럼 시정명령 나온다? 그리고 너 이제 벌금 부과된다? 근데 요거 시정명령 너 이행 안 해버리게 되면은 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그러면 너 관어사업 제한 맞는다? 이러면서 이런 식의 장래 위험을 언급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에서 요 4개 가지고 4개, 1개, 2개, 3개, 4개 똑같은 거 가지고 누구 얘네 둘. 건축신고도 수리거부가 처분이고 착공신고도 수리거부가 처분이고 이렇게 밀어버렸단 말이야. 수리거부는 처분이 맞다. 행정이라고 하면 헷갈려지겠다. 처분이 맞다.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럼 끌고 와봐. 착공신고 일로 와. 착공신고 정보제공적 신고. 그런데 수리거부 처분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제는 금지해제적 신고와 정보제공적 신고로 판례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철퇴 한 방 빵 맞고 그리고 나서 요거 터지기 전에 말이에요. 요거 터지기 전에 중간에 한 방 더 매깁니다. 여기서 중간에 2011년도 1월달에 뭐 나와? 인허가 의제제도 하에서의 건축신고에서 수리를 요거 10년도 요거 뒤쪽입니다. 10년도 건축신고 뒤쪽에서 판례가 대놓고 한마디예요. 이것은 수리를 위한 신고이다 한 다음에 쌍따옴표 빵빵 쳐줘요. 쌍따옴표 빵빵 쳐버렸다고요. 쟤네 원래 저런 표현 잘 안 쓰거든.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정말 이제 이게 첫 번째 표현이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우리 판례가 최초로 수리를 요한 신고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다. 뭐예요 이게? 인허가 의제도 이거 밑에 있는 거 인허가 의제 제도 하에서의 건축신고
여기서 최초로 수리를 위한 신고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나오면 맞는 질문으로 처리하세요. 근데 최초는 아니에요. 내 옛날에 몇 번 봤거든. 이 전에 최초는 아닌데 거의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밖에서 교수들이 이런 얘기하시는 말도 안 되시는 교수님들이 자꾸 고개를 드니까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우리는 수리를 위한 신고야 이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무슨 구도를 가지고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위한 신고 구도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예 이 부분 깨버린 거지. 여기는 처분 2다 이래버린 거야. 처분 2다. 이렇게 깼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에 행정처는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를 해야 된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죠? 예, 개발행위허가 얘기하는 거였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58조의 요건이 있고요. 58조의 저 실체적 요건으로서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할 요건은 폐기되고 집중, 그 다음에 절차 요건 집중되고 실체 요건 집중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집중유예 범위. 건축법령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 그 신고가 적법한 한 수리 거부가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착공신고의 수리 거부는 취소를 통해 다툴 수 없다. 여기 있잖아. 다툴 수 있다고. 똑같은 말. 똑같은 이유에서 된다고 했지.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저 지위승계 신고 이름 또 뭐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어. 뭐로 나온다고? 명의변경 신고, 명의변경 신고, 지위승계 신고. 뭘로 나온다고 해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나도 신경 쓰지 마.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다 수리를 위한 신고야. 그리고 그 수리는 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야. 그 벗어난 판례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어요? 한 번도. 이건 무조건 수리를 위한 신고야. 이것은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지위승계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라는 법적 효과를, 즉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게 영업신고여도 마찬가지고 영업허가 쪽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영업이든 신고 영업이든 구별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수리를 위한 신고이고 준법률행위적 수리입니다. 영업신고도 포함이야. 다만 판례에 따르게 되면 말이에요. 이 허가 영업 쪽에서는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와 그리고 양수인에 대한 신규 허가가 결합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허가 영업 쪽 얘기하는 거야. 허가 영업 쪽에서는 기존의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와 그리고 양수인에 대한 신규 허가가 결합된 합성 행위가 바로 수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의 철회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입니다. 철회는 원래 재량이잖아. 철회는 원래 재량인데 생각해봐. 이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위 수리이기 때문에 결코 재량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신규 허가는 기속행위가 맞는데 허가니까 철회가 평소대로 만약에 재량이라고 한다면 수리도 재량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철회는 뭐냐면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자의 지위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를 누가 했대요? 양수인이 했지. 그 양수인에게 수리를 한다. 즉 양수인에게 신규 허가를 한다면 양도인에 대한 철회는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철회는 기속행위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철회가 기속행위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스텝 좀 꼬였는데 어쨌든 급하게 상황을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랬고요.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인가요? 어쨌든 그 실체적 진위 여부를 떠나서 발송된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저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 시간에가 우리가 오후인가 저녁인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시험 있는 겁니다.
네,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